그래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러시아에서의 이러한 그 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바로 도시 노동자들과의 이러한 계속적인 이 갈등과 이러한 속에서 여기도 산업화가 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대전이 이 나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1917년에 2월 혁명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1917년 정도 되면 이제 세계대전이 나라 전체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남자들은 이 페트로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되는데요. 페트로그라드가 그 당시에 소련의 수도였습니다. 몇 년 후에 레닌이 이제 모스크바로 천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2월 혁명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도시의 남성들은 다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이가 탄생을 하면은요 2살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가 한 3분의 2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헝겊에다가 설탕물 적셔가지고 물려주고 집을 나와야 되는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1월 달에 철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식량이 원활하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빵에서 이제 식량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로그라드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이 이 그 시위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그 군대에 가 있는 것이고요. 2월 23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이때 이제 이들이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 전체가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만 명 가량이 이제 그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에서는 또 이제 발포를 한 겁니다.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이 기간 중에 이제 죽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볼린스키 연대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민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양심의 자책감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구호는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민을 죽이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관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페트로그라드의 수비대에게도까지도 이제 전달이 됩니다. 페트로그라드 수비대는 한 20만 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페트로그라드 수비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않겠다고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비에트 이 그 운동에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연대와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에서 한 1-2천 명 정도의 그러한 그 병사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제 그 무장한 노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하나의 봉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이게 시위대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에서 이 시위를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제 돌아서버린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장을 한 이제 노동자들이 그리고 일부 군인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주요 기관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에 별 수 없이 이 황제는 퇴위를 해버립니다. 니콜라이 2세가 이제 그 황제 자리에서 퇴위를 합니다. 정치적인 공백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는 여전히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점령하고 있고 주요 기관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그라드 수비대는 여기에 대해서 중립에 서버립니다. 오히려 이 그 노동자들을 이해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입장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 전체가 그 노동자 시위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병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위대가
계속 이 황제가 퇴위를 했지만 이제 상무가 퇴위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러한 수비대는 명령 받을 것도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의회까지 이제 타브리다 궁에 있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여기 두마 의회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의회까지 이제는 압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의회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밖에 꽉 차 있죠. 의회 구성원들은 대표들은 그 안에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 그냥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나서 도와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시위대하고 이 의회하고 중재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여기 그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회혁명당을 비롯한 이 사회자들이 중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대를 향해서 너희들의 대표들을 구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비에트의 공식적인 출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위대들에서는 노동자들 1000명당 1명, 그리고 병사들은 이제 대대당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페테르부르크는 한 28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이 그 근로자들과 병사들의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429개 정도, 10월달 정도 이르렀을 때는 10월달 정도 이르렀을 때는 전국에 이 소비에트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농민들의 하나의 소비에트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는 이 소비에트가 정권을 다 장악을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브리다 궁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 소비에트 대표들이 있는 곳이고 또 이 옆에는 임시정부가 출연을 하는 것이죠. 이 의회가 이 정권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출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는 퇴위하고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이제는 권력을 장악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힘은 소비에트에게 다 있고 무장 그 시위대들은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아직 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임시정부가 출연을 했지만 하나의 전혀 힘도 없는 이런 형태의 임시정부가 이제 출연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2월 혁명이고요. 이때 소비에트가 출연을 했고 임시정부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가 이제 하나의 법적인 단체로서 출연을 한 것인데 어떤 의미에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발된 그런 대표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은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레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슨 단체가 하나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것의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레닌이었던 것입니다. 레닌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 소식 듣고 급히 올라옵니다. 4월 3일 날 핀란드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 때 곧바로 볼셰비키 당사로 찾아갑니다. 대표들은 모여 있죠. 이때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환영식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바로 이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레닌은 상당히 이렇게 좀 탁월한 인물이에요. 자기 소신이 강하고 또 앞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월에 태제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무슨 아나키스트인가 하면서 다들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5월달, 6월달 지나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레닌의 말이. 레닌은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혁명의 1단계는 뭐냐? 바로 이 2월 혁명을 혁명의 1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얘기예요. 혁명의 1단계 이것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의회가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의회 구성원들은 부르주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비에트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2단계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혁명의 결과 나타난 이 공화국은, 현재 있는 이 공화국은 우리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우리의 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가 필요치 않다. 그런 부르주아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노동자, 병사, 농민들의 소비에트 정부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을 깨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 이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농민들이 주인 되는 사회,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사회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볼셰비키 정부가 출현할 때요, 울면서 그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고 그랬어요. 레닌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자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가 시작하면 전 세계가 따라온다. 전 세계가 변화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세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열고 있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참 이것은 이제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토지 국유화를 방법론으로서 토지 국유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물론 얘기를 할 때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토지 국유화를 얘기해요. 이건 트릭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소비에트의 80%가 농민인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슈를 보세요. 토지 국유화예요. 그죠? 그리고 소비에트에서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뭔가 이 레닌이 천재성은 있지만 허점이 있는 천재성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생산과 분배를 여기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착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마진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장들에게. 이 착취를 없애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마진이 없으면은요, 근로자들의 임금도 그냥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공산주의 사회에서 무슨 부자가 필요하냐. 이 말인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르크스주의의 그 궁극적인 방향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그런 사회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인 것입니다. 국유화시키고 부자 되는 꿈은 좀 내려놓고 다 평등하게 산다. 이게 토지 국유화와 소비에트의 생산 분배. 사실은 여기에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토지는 농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기 이 생산 분배를 소비에트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빵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 보면 알지만요.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가 지금 부여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성공을 시키면 국제혁명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제혁명으로 해서 공동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가요. 소련, 러시아에 하나만 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자유로운 경제가 돼보세요. 러시아는 바로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다들 속았네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은 엄밀히 들어가 보면요. 자꾸 공산당들은 국제화를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로서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트릭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 왜냐하면 레닌도 몰랐을 수 있어요. 추상적이니까.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고 이러한 얘기를 레닌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셰비키 당사에서 이 말을 듣고 참 저 사람 과격하다 이렇게 다들 하고 이 얘기를 별로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월달이 되고 6월달이 되고 하면서 보니까 레닌 말대로 하면 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닌식으로 풀자 이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정말 혁명이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네. 하면서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레닌의 4월의 태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이것이 좀 이어지는데요. 1917년 6월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월달에 있고 태제는 4월달에 있고요. 6월달에 공장들을 폐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그래서 공장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노동자들에게는 더 지금 어려운 일이 또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이 임시정부, 여기서 임시정부가 출연했죠. 임시정부에서 이제 황제가 하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때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전쟁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독일을 공격했다가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2019년 6월 7월경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이 임시정부가 불씨를 사게 된 가장 또 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폐쇄되고 임시정부에 이런 독일 공격이 있고 그러면서 무장봉기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무장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임시정부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볼셰비키 당으로 가서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닌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걸 이제 과연 우리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레닌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레닌이 보았을 때 지금 나섰을 때 의회가 있고요. 의회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고 지방에는 군대가 있어요. 장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도로 진격을 해 들어오면 이것은 바로 끝장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입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가 그냥 무장봉기가 그냥 시들어 버렸습니다. 사그러져 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파 이 임시정부에서 이제 볼셰비키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볼셰비키가 이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이 독일의 첩자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셰비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닌은 그 옆에 있는 도시로 피신을 하고요. 그리고 트로츠키는 감옥에 가고 해서 우파의 이러한 볼셰비키에 대한 공격이 아주 이제 또 대대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2차 연립 내각을 다시 구성합니다.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제대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케렌스키가 수상으로 이제 선발이 되고 2차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이때 케렌스키가 봤을 때 이 페트로그라드 수비대가 다 매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렌스키가 코닐로프 총사령관을 페트로그라드로 불러들입니다. 돌아와라. 와서 여기에서 좀 치안을 좀 담당해달라 하면서 이 케렌스키가 코닐로프 사령관을 부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 됐는데요. 이 코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케렌스키가 오지 말라고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코닐로프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를 좀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당신은 장관으로서 나를 보좌해라. 이런 형태로 이제 통지를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 케렌스키는 다시 이 노동자들에게 페트로그라드를 방어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볼셰비키가 부활을 한 것이죠. 이 노동자들이 다시 이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쿠닐로프 쿠데타군을 이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48시간 이내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코닐로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시위대에서는 케렌스키마저 의심을 합니다. 너희가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9월 달쯤 있을 때 레닌이 또 와서 당사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12명 정도의 대표들이 모였는데요. 10대 2로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된다. 이게 의견으로 수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던 그 2명이 이것을 또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볼셰비키의 무장봉기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봉기 날짜는 2차 소비에트 대회가 10월 24일이었는데요. 그때로 이제 맞춰집니다. 10월 24일, 25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10월 25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10월 24일에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때 페트로그라드 수비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 이제 무장을 한 노동자들, 이때 장총이 5,000정이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요. 한 5,00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비대에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병사들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모든 주요 기관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궁극적으로는 의회까지 다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케렌스키는 밤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는 끝이 나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볼셰비키 정부가 아무런 유혈 충돌도 없이 볼셰비키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소비에트 대회 이때 레닌이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볼셰비키 당에서 이 소비에트를 대표한 하나의 당으로서 이 소비에트를 이끄는 하나의 이제 정부가 된 것이죠. 볼셰비키 당이 된 것이고 볼셰비키 정부가 된 것입니다. 1912년도에 볼셰비키 당으로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 2차 소비에트 대회 때 설교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착취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제 열렸다. 그리고 사회혁명은 성공했고 이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었다 하면서 이 4월의 태제와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포고령 2개를 또 이제 발표를 하죠. 또 이건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런데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인터내셔널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합창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이 대회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병사들, 노동자들, 농민들 할 것 없이 다 이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큰 혁명에 참여했구나, 새 시대를 열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 볼셰비키 혁명이 하나의 성공을 이루게 되는, 볼셰비키 당에서 이 러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재헌의회를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 의원들을 보니까 사회혁명당하고 멘셰비키 구성원들이 한 65%, 그리고 볼셰비키 당에서 한 2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의회 필요 없다. 우리는 시간 낭비만 할 뿐이다 하면서 의회를 1월 달에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민주주의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는 것인데 입법부를 이때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회가 이때 해산이 되었고 이제 이로부터 한 70년 후에나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닌은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 전쟁을 중단을 시키는데요. 전쟁을 중단시킬 때 독일에게 러시아 영토의 3분의 1을 떼어주고 이 정전을 중단합니다. 독일에서는 그냥 평화협정 맺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떼줍니다. 레닌은 그런데 이때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쳐들어오면 이렇게 형성된 이 볼셰비키 혁명당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
항복을 하려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복을 해서 평화를 맺으려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떼어주고 이제 그 협상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닌 입장에서 볼 때는 독일이 곧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겨줘도 곧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재죠. 그리고 이때 독일이 또 침공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이 혁명이 끝난 상황에서 곧바로 적백 내전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의회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군사를 또 이루고요. 연합군들이 또 이 백군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체코 이 반란군들이 또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백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은 트로츠키가 주로 이제 지도를 했고요. 적군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만 명이었는데요. 한 2, 3년 경과한 후에는 550만 명으로 늘어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군이 패하고 적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백군은 점령을 하면은 그 땅을 다시 옛날 지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백군이 점령을 하면 땅을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백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지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군은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것이에요. 구체제의 회복이라는 이슈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게 한 3년 갑니다. 길게는 5년까지도 보는데 보통 이 3년 정도 돼서는 거의 다 종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 3년을 얘기하는데 1917년 10월부터 1920년 10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1년도에 대기근이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기간으로 좀 사실 잡고는 있어요. 그랬을 때 한 700만 명이 죽었고요. 그런데 한 500만 명 정도가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 당시의 경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성공을 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볼셰비키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물론 레닌은 1924년도까지 생존을 하죠. 간질병과 뇌일혈로 고생 많이 했고요. 크게 이렇게 좀 그 자신의 이런 입지를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중에 어떻게 레닌이 이 경제를 이 사월 태제와 관련해서 펼쳤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볼셰비키 경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